파스칼은 프랑스 오브로 지역에 거주하며 조명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인 브리짓은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아들 세바스티안과 딸 샬럿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다른 가족들처럼 파스칼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생계를 꾸려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부부는 항상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 그리고 이웃들의 눈에 그들 가족은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그들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브리짓의 언니 에일리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약 일주일 전인 16일부터 브리짓과 연락이 되지 않으며 파스칼과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일가족 4명이 동시에 행방불명된 것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고 즉시 그들 가족 집으로 향했습니다. 파스칼의 집은 차고와 뒤뜰이 딸린 2층짜리 건물입니다. 부부의 차는 모두 집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아들 세바스티앙이 평소 타고 다니던 은색 푸조 차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 앞 우편함에서 집 열쇠를 발견했고 이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음식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2층 거실 소파와 테이블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2개의 욕실에서 가족의 칫솔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모든 침대 시트가 덮여 있지 않았고 1층 세바스티앙 침실에서 혈흔이 남아있는 양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어질러진 옷 속에서 그의 휴대폰을 발견했고 그 옷들에도 혈흔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샬럿의 침실 바닥 틈새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부의 침실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죠. 심지어 계단에서도 혈흔이 남아있었고 혈흔은 차고까지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의 휴대폰 신호는 2월 17일 새벽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잡혔고 오전 3시 12분 이후 더 이상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족 전체가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는지 혹은 가족 중 누군가 가족을 살해했는지 아니면 가족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수사관들은 현장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의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단서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24일, 경찰은 파스칼의 여동생인 리디와 그녀의 남편인 휴버트에게 찾아갔습니다. 휴버트는 매우 협조적이었고 심지어 지나치게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휴버트에게 파스칼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파스칼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거의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족 상황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죠. 그러면서 그는 파스칼 가족이 집에 없다면 여행을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리디는 경찰과 마주쳤을 때 내성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찰 질문에 짧게 답변했습니다. 이때 리디는 경찰관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오빠 가족이 여행을 간 것 같다고 말했죠. 경찰은 부부의 친인척으로부터 리디 부부가 실제로 2015년부터 파스칼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월 27일 혈흔 검사 결과가 나왔고 발견된 혈흔은 파스칼과 브리짓 그리고 아들 세바스티앙의 혈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샬럿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3월 1일 파스칼의 집으로 다시 향했고 집 전체에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혈흔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죠. 같은 날 디리논 지역의 한 주민은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길가 공터에 버려진 여성용 청바지를 발견했습니다. 청바지 옆에는 은행카드와 쇼핑카드 및 기타 물품이 흩어져 있었죠. 은행카드와 쇼핑카드는 모두 샬럿의 것이었고 그 청바지에서도 샬럿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바지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 파스칼의 학창시절 교과서 몇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3일 후인 3월 2일, 경찰은 오브로에서 약 57km 떨어진 생나제르의 한 주차장에서 세바스티앙의 푸조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푸조 차량에 남아있던 혈흔은 파스칼 가족의 혈흔으로 밝혀졌고 놀랍게도 그 차량에서 휴버트의 DNA도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의 집 싱크대에서도 휴버트의 DNA가 검출되었죠.
지난 2월 24일 경찰이 휴버트를 찾아갔을 때 분명 그는 최근 2년간 파스칼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휴버트를 유령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경찰은 파스칼의 집에 청소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휴버트 혼자 가족 4명을 살해한 후 시신을 옮기고 현장까지 청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공범이 있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이 2월 24일 리디를 찾아갔을 때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그녀가 휴버트의 아내이기 때문에 따라서 리디를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3월 6일 경찰은 휴버트와 그의 아내 리디를 파스칼 가족 살해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DNA 증거 앞에서 휴버트는 재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스칼 가족을 살해하려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금을 찾기 위해 몰래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금은 파스칼의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남긴 유산이었는데 자신의 아내인 리디와 배분하지 않고 파스칼 혼자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휴버트는 자신의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여러 차례 파스칼에게 찾아가 금을 돌려주라고 요청했지만 그러나 매번 파스칼은 돌려주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버트는 금을 되찾기 위해 파스칼의 집으로 간 후 금을 훔치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휴버트에 따르면 그는 2월 16일 오후 10시경 파스칼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가로등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누군가 목격할 것이 두려워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고 차에서 한동안 대기했습니다. 17일 새벽 1시경 마침내 휴버트는 파스칼의 집 담장을 넘어 차고를 통해 세탁실로 들어갔습니다. 세탁실에 숨어 있는 동안 그들 가족의 대화가 들렸고 이따금 발자국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휴버트는 세탁실에서 조용히 숨어 있었고 새벽 3시쯤 되자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휴버트는 가족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었죠. 혹시나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휴버트는 전기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척을 들은 파스칼이 1층으로 내려왔고 휴버트를 발견하자 곧바로 달려들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밀치고 밀치는 다툼 끝에 차고까지 향했고 마침 파스칼은 차고에서 쇠막대기를 발견하고 휴버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난투 중에 휴버트는 쇠막대기를 빼앗아 파스칼에게 반격하였죠. 이때 브리짓이 2층에서 내려와 파스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휴버트의 공격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툼 소리에 두 자녀까지 차고로 향했고 부모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휴버트는 세바스티앙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샬럿은 겁에 질려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휴버트는 샬럿을 따라가 결국 살해하고 말았죠. 잠시 후 휴버트는 세바스티앙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결국 부부마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전 6시라고 말했죠. 휴버트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리디와 아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리디는 남편 옷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어 휴버트는 아내와 아들 앞에서 파스칼 일가족을 살해했다고 고백하였죠. 휴버트는 아내에게 뒷수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리디는 남편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두 사람은 2월 17일과 18일 어두워진 후 두 차례에 걸쳐 파스칼 집으로 돌아가 시신을 수습하고 범행 현장을 청소했습니다. 휴버트는 4명의 시신을 침대 시트에 싸서 세바스티앙의 은색 차량에 싣고 자신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휴버트가 농장으로 향했을 때 리디는 범행 현장을 청소하고 있었죠. 그러나 리디 혼자서 현장을 청소하기는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결국 19일부터 21일까지 휴버트는 아내를 데리고 수차례 현장을 오가며 청소를 이어갔고 두 사람은 파스칼 가족이 여행 중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었죠. 휴버트는 범행에 사용한 쇠막대기를 강에 버렸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버트의 농장은 매우 은폐된 장소기 때문에 외부인이 농장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농장은 시신을 훼손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휴버트는 몇 조각으로 나누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며칠이 걸렸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유해 일부는 소각했고 일부는 농장에 버렸고 일부는 인근 늪에 파묻었으며 일부는 야생동물이 먹길 바라면서 인근 산림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일부 소각하는 것만 도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3월 초부터 중순까지
농장 주변 약 10만 평을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인체 조직 379개, 절단된 뼈 326개를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파스칼 가족 4명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훼손된 상태로 미루어 보아 휴버트가 파스칼 가족에게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금을 찾으러 갔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파스칼 가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휴버트의 장모이자 파스칼의 어머니인 르네에 따르면 2006년 초 남편이 자신의 오래된 옛집을 수리하고 수도관을 교체하던 중 벽에서 대량의 금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남편에게 금에 대해 들었을 때 장난인 줄 알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 남편이 차고 천장에 금을 숨겨놨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2009년 11월 파스칼의 아버지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르네는 아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파스칼에게 금을 숨겨둔 위치를 알려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2010년 르네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때 파스칼이 찾아와 자신의 집 열쇠를 달라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르네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언급했던 금이 생각났고 차고 천장을 아무리 찾아봤는데 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르네와 휴버트 부부는 파스칼 가족의 소비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파스칼 가족은 아우디와 BMW 차량을 구입했고 자주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죠. 그래서 르네는 자신의 아들 파스칼이 금을 가져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리디와 휴버트는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났습니다. 채팅을 이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고 첫 데이트 이후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휴버트는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리디의 부모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또한 휴버트는 군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연봉이 높았습니다. 리디의 부모님은 휴버트가 매우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파스칼은 여동생과 휴버트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파스칼은 휴버트가 겉보기와 다르게 성실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었죠. 그로 인해 휴버트도 파스칼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휴버트가 보기에 파스칼은 수입이 적고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고 따라서 그런 그가 자신을 반대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리디도 점차 오빠를 미워하게 되었죠. 2008년 리디와 휴버트는 결혼하게 되었고 그의 7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휴버트의 높은 임금과 주식 투자에 힘입어 그들 가족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나 리디와 휴버트의 여유로운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9년 2월 리디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그녀의 아들은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0년 리디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 팔 신경이 손상되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제 휴버트는 혼자 돈을 벌며 아내와 아들까지 돌봐야 했었죠. 이 시기 휴버트는 결국 우울증을 앓고 말았습니다. 휴버트는 작은 소음에도 참지 못했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심각한 경우 벽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아내에게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휴버트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고 이제 그는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2015년 그렇게 휴버트는 외진 곳에 위치한 농장을 구입했고 혹시나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농장 주변에 울타리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때부터 휴버트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리디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모든 사람들과 교류를 중단하고 외부 세계와 접촉을 끊었지만 단 한 사람, 리디의 어머니인 르네와만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죠. 휴버트 가족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르네의 집으로 간 뒤 점심과 저녁을 먹고 때로는 하룻밤 묵기도 했습니다. 휴버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결국 2015년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휴버트는 저축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가족의 분위기는 점차 우울해져 갔습니다. 반면 파스칼 가족은 안정적으로 행복해 보였고 심지어 종종 해외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죠. 두 가족의 엇갈린 삶은 휴버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고 결국 휴버트는 파스칼 가족의 질투와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2010년경 휴버트는 장모 르네로부터 처음 금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휴버트는 막 우울증을 앓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죠. 그러나 2013년 병이 악화되면서 파스칼 혼자 금을 빼돌렸다고 생각했고 장모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7월 5일, 르네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때 파스칼 부부와 휴버트 부부가 모두 참석했었죠. 휴버트는 아내에게 옷 속에 녹음기를 넣고 전체 대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로에게 인사를 나눈 후 르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르네는 금의 절반을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파스칼과 리디가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무슨 금이요? 금이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파스칼 부부가 황당해하고 있었을 때 휴버트가 나서 파스칼에게 금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리디도 남편과 어머니 편에 서서 파스칼에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양측 부부는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인 12월, 르네는 아들 파스칼에게 편지를 보내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세바스티안과 샬럿이 찾아오더라도 경찰에 신고해 쫓아내겠다며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1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진 후 2015년 가을, 파스칼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습니다. 파스칼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보다 휴버트를 더 신뢰하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가 금이 없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닫고 이전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적었었죠. 리디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자신의 유일한 여동생인 리디가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고 적었고 금의 실체는 어머니와 휴버트의 상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어머니와 동생에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 초부터 휴버트는 파스칼 가족을 스토킹하고 자주 전화를 걸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리디는 종종 남편을 대신해 오빠 가족을 감시하기도 했었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휴버트의 컴퓨터에서 파스칼과 브리짓의 각각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에는 파스칼 부부의 생활 습관, 직장 위치, 관심사 및 취미, 통근 경로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르네가 금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해인 2010년에 만들어진 폴더였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범행 얼마 전 휴버트는 컴퓨터로 DNA를 파괴하는 방법, 완전 범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휴버트가 작정하고 파스칼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1년 6월 26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에서 휴버트는 자신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아내의 유산인 금을 찾으러 간 것이며 실수로 파스칼 가족을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모님이 금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장모님의 말이 거짓말일 수 없다고 주장했죠. 휴버트는 파스칼 가족이 금으로 인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차를 구입했고 여행을 자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2020년 말까지 수사를 이어오면서 파스칼 가족이 금을 소유했다는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르네는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7월 가족 모임에서 파스칼 부부가 금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은행에 숨겨놨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휴버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그날 가족회의 mp3 파일에는 르네의 주장과 일치하는 파스칼 부부의 음성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오디오 파일은 한 번도 편집된 적 없는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판사는 르네에게 금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르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파스칼 부부의 은행 계좌를 조회해보니 잔고와 지출 수준은 부부의 월급과 일치했고 부부의 BMW와 아우디 차량은 모두 중고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파스칼 부부가 금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해지자 리디는 금은 핑계일 뿐이며 남편의 파스칼 가족의 원망과 질투가 범행 동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휴버트의 변호사는 그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그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휴버트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범행 후 아내와 현장을 수차례 찾아 증거를 인멸하려 청소까지 했습니다. 또한 일가족 4명의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버트는 2021년 7월 7일 22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리디는 증거 인멸과 시신 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휴버트와 리디는 판결을 받아들였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